어제 우리 군이 서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한 북한 어선과 경비정에 경고 사격을 한 것에 대해서 북한이 계획적인 도발이라면서 해상 군사 분계선을 침범하면 조준 타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북한의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력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북한이 지금 계획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북한이 먼저 침범을 했고요. 우리는 예고된 대로, 얘기한 대로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여기에 계획적이라고 얘기했던 북한이 오히려 계획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북한이 이제 계획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들 수역에, 다시 말하면 자기들 경계선을 침범을 해서 자기들 수역으로 우리가 들어와 가지고 북한으로 하여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격을 하고 또 이런 긴장을 유발시켜 가지고 긴장 국면을 조성해서 역시 북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자 하는, 다시 말하면 북한의 이 군사 대응을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적인 의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은 우리의 NLL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NLL 남쪽에 자기들 소위 말하는 경계선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북한은 우리의 NLL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고 그동안 북한도 NLL을 준수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들의 어선과 소위 지도선을 함께 침범시켜서 오히려 북한이 계획적으로 그걸 우리 NLL을 침범해가지고 우리의 경고 사격을 유도하고 그걸 계기로 해서 지금 북한의 이 최고사령부와 총참모부가 나란히 그런 시도를 우리를 향한 협박과 경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동안 북한의 그 대화 공세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사회담을 하자는 계속 제의를 해왔고 우리 측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우리는 원론적인 입장이고요. 그리고 나서 북한이 지금 어선까지 동원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조준 타격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군사적 위협을 높이겠다라는 의도로 볼 수가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군사회담을 제의하면서 김정은이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제고하기 위해서 군사회담을 하자. 그런데 그 군사회담에서 논의할 사안을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말하자면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상대방을 향한 적대 행위다. 그것의 하나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이루어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또 한 가지는 서해 열점 수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군사적인 충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의 그 대화 제의가 위장 평화 공세다. 따라서 지금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깨는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의 핵실험, 북한의 핵도발 때문이란 말이죠. 근데 그걸 덮고 지금 다른 사안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서해 열점 수역에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화를 제의했는데 남측이 거부했다. 자, 그러면은 그런 대화를 거부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한번 봐라. 라고 하는 그런 가시적인 행동으로 지금 돌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결국 실제로는 우리가 어제 우리 합참은 어제 기상이 별로 좋지 않았고 시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선이 길을 잃고 조난을 당했고 그래서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지도선이 따라붙은 걸로 우리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결국 북한의 일련의 행동 그런 중대 보도라든지 통첩장이라든지 이런 행동은 북한이 이미 계획된 시나리오에 따라서 움직였던 의도적인 행동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북한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군사회담에 응하지 않을 수 없도록 또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 이 분열적인 여론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 다시 말하면 긴장의 수위를 높이고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침범해서 8분 만에 그냥 순순히 넘어갔지만 예를 들어서 더 긴 시간을 NLL 밑에서 이 대기한다든지 또는 다른 여러 장소에서 한다든지 또는 우리를 향해서 과거와 같이 집중 사격 훈련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서해에서 긴장을 고조시켜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조준 사격이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시나리오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수역에 우리 해군 함정이 들어와서 불법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격을 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함정을 향해서 경고 사격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막 그런 사격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은 또 한쪽으로 얘기하면 이런 속내가 있는 거죠.
지금 김정은이가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국제의 제재 수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우리 국민들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서해에서 이 긴장을 높이고 특히 NLL 문제를 들고 나옴으로써 네. 의제의 희석화, 예. 다시 말하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함정을 향해서 경고 사격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긴장의 수위를 높이면 북한으로서는 거봐 우리가 제의한 군사회담 제의하면 예. 거부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담에 응해. 예.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왜 북한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면서 서해의 긴장을 격화시키느냐, 예. 얼른 응해라라고 하는 여론이 자꾸 일어나기를 예. 유도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국면은 명백히 북한의 핵실험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었고요. 그 이후에 유엔의 대북 제재안 결의도 있었고 이후로 계속 각국이 G7의 성명 발표도 있었고 이제 이후에 어떤 제재, 독자적인 제재도 지금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북한은 오히려 군사적인 긴장을 높여서 어떤 대화 국면을 통해서 풀어보겠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 제재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네. 지난번 그 7차 당대회 때 본인이 이제 사업 총화를 했고 네. 그 총화 내용이 결정서에 담겼어요. 결국 김정은이 지금 김정은과 북한 당국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그 썸머가 바로 네. 대북 제재의 수위를 낮추고 예. 대북 제재의 공조 전선을 균열시키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네네. 그런 차원에서 평화, 대화 공세를 취하는데 결국은 우리 내부에서도 북한의 대화를 받아라라고 하는 여론이 있고 네. 또 국제사회에서도 중국과 미국이 대북 제재에 대해서 함께 행동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결국 초점이 조금 다르거든요. 예.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하는 반면 중국은 어쨌든 조건 없는 대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틈새를 버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북한의 이런 행동은 김정은이가 총화를 통해서 밝혔고 또 결정서에서 담겨진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이행 시나리오에 따라서 하나하나 움직이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최근에 나온 EU 유럽연합의 추가 제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유럽연합의 독자 대북 제재 살펴볼 텐데요. 일단 대북 제재 조치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항공기와 선박의 EU 접근을 차단하고요. 수입 금지 품목과 사치품, 금수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대북 송금 또 금융 서비스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 대북 제재 결의안 이후에 대북 제재안이 약간씩 조금은 사실 돌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뭐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근데 EU까지 이렇게 독자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말씀하셨듯이 3월 초에 유엔이 결의한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는 사실 그동안 유엔이 창설된 지 70여 년 만에 가장 강도 높은 결의안이고 네. 이번에야말로 김정은의 잘못된 셈법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 대북 제재안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행하겠다고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특히 EU 같은 곳은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비교적 호의적인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예. 남북한 동시 수교국들이 많아요. 영국, 독일,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많이 있고 그동안 김정은은 EU와의 관계를 통해서 역시 그동안 자기들이 필요한 그런 물품들도 수입을 하고 특히 사치품이라든지 지금 제재 품목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을 EU를 통해서 조달을 해왔고 김정은이 상당히 좋아하는 제품들이 스위스 제품이라고 알려져 있죠.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어렸을 때 스위스에서 상당 기간 동안 유학을 했고 네. 거기에서 스위스 음식의 입맛이 길들여져 있고 네. 스위스의 문화라든지 환경이 사실 본인에게는 상당한 이 추억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스위스로부터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네네. 여러 가지 와인이라든지 치즈라든지 시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해왔는데 그걸 EU가 스위스를 포함해서 차단한다고 하는 것은 예. 김정은 개인에게도 그렇지만 김정은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김정은을 떠받드는 그런 세력들, 엘리트들을 이 충성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사치품들을 활용을 해왔는데 예. 그걸 중단시킨다고 하는 것은 김정은의 이 리더십, 예.
여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예. 또 EU에서 지금 이 제재 안에 들어가 있는 항공기와 선박, 북한이 소유하거나 북한이 운영하거나 북한 승무원이 탑승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는 네. EU에 들어갈 수 없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EU를 통해서 북한이 뭘 가져오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 외에도 금융, 다시 말하면 금융 송금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요. 특히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 북한의 자산을 동결한다고 그랬죠. 네네. 우리가 지금 추정하기로는 스위스의 김정은의 비자금이 뭐 상당한 10억 것으로, 달러에서 예. 40억 달러까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스위스를 포함한 EU에 있는 계좌에 동결되는 자산은 네. 결국 김정은에게는 상당한 타격을 줄 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스위스 금융 제재도 있는데요. EU에서 이제 대북 송금, 금융 서비스 규제도 강화됐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결국은 김정은이가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외화를 벌어 들여오고 또 그런 것들을 송금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금융 제재가 강화가 된다면 네. 특히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은 그런 송금은 일체 불허하도록 한다면 네. 김정은의 외화 유통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다. 예. 그것은 김정은 정권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제한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네. 김정은이가 북한의 핵이 자기의 정권을 지켜주는 보검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핵 때문에 정권이 흔들리는 뿌리부터 흔들리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네. 김정은이가 아마 느끼게 하는 예. 그런 이 계기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이 그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도부의 목줄을 죄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도 있었는데요. 지금 EU나 뭐 스위스의 어떤 제재안을 본다면 실제 좀 지도부를 향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결국 사치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북한 주민들이 쓰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김정은 로얄 패밀리와 김정은을 떠받드는 당 고위 간부들에게 이 나뉘어지는 또 그들이 사용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결국 지금 EU를 포함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김정은과 김정은을 둘러싼 세력들, 그 충성 세력들을 딱 맞춤형으로 겨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결국 유엔의 대북 제재에 보면 2270호에 민수용, 특히 북한 주민들에게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예외로 허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김정은 통치 자금, 김정은의 이 정권 유지에 대한 그런 타겟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군요. 자, 이제 좀 화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초였죠. 중국에서 해외 식당 종업원들이 집단 탈북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이번에도 지금 탈북을 준비하는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근데 이 가운데요, 북한 최고의 가수 또 유명한 배우로 유명한 최삼숙 씨의 딸이 있다. 네.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예, 저도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만 그 최삼숙이라고 하는 인물은 1951년 6월 15일생으로 되어 있고요. 네. 개성 출생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본다면 남한 출신이고 네. 남한 출신으로서 아주 유명한 성악가 또 배우로서 북한 주민들은 뭐 최삼숙 그러면 다 알려진 알 인물이라고 수 있을 만큼, 합니다. 그 최삼숙의 딸이 이제 리은경이라고 하는데 네. 이 딸이 이번에 지난번 13명 탈북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입국한 13명에 포함이 되어 있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북한 13명의 부모의 명단, 북한이 공개한 그 명단 속에 최삼숙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있고 그 생년월일이 똑같고요.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최삼숙이라고 하는 인물의 딸이 이 탈북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했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모두 알려진다면 예. 그것은 북한 주민들에게도 상당한 충격이 될 것이다. 예. 그것은 결과적으로 김정은의 이 통치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주민들에게 특히 뭐 우리로 친다면 우리가 모두가 좋아하는 어떤 오래된 스타의 자녀가 뭐 이렇게 탈북을 한 뭐 그런 개념이니까요. 우리나라 나갔다 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민들에게 커지는 파장이 더 클 거로 보는군요. 예,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북한에서 공훈 인민 배우라고 하는 위치까지 올라갔고 네. 어떻게 보면 특혜 중에 특혜를 받았던 그런 인물의 딸이 결국 해외 종업원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런 정도 수준이 돼야 그 자녀가 돼야 나갈 수 있는 것인데 예. 뭐가 부족해서 탈북을 하겠습니까? 금전적인 것보다는
아마 리은경이라고 하는 그 딸도 역시 평양으로 돌아가면 대우받으면 살아갈 수 있지만은 네. 결국 해외에서 이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과 관련된 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정보를 접하면서 아마 제가 뭐 직접 만나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추정컨대 네. 그 딸도 역시 자유를 택한 그런 결과가 아닐까. 예. 그것이 결국 주민들에게 알려진다면 예. 이 김정은과 노동당이 선전하는 내용과 실제 자기들이 이 처한 현실과의 괴리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네. 그것은 결국 정권의 균열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김정일 또 김정일 일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실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은데요. 실제로 그를 곁에서 겪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 후지모토 겐지 씨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어떤 분인가요? 후시모토 겐지는 뭐 이름 글자로 일본 사람이고요. 네. 아마 1982년에 이 북한에 들어가서 네. 요리사죠. 이 다랑어 이 초밥으로 아주 달인으로 속하는데 82년에 들어갔다가 그 후에 87년에 입국해가지고 네. 그 솜씨 때문에 김정일이가 그 초밥에 반했다. 그래서 아마 따랐다고 하더라고요. 로얄 패밀리와 가까이 할 수 있었고 결국 김정일이가 후시모토 겐지를 김정일의 삼남매 김정철, 김정은, 여정 삼남매와 함께 놀아주는 네. 그런 이 임무를 맡겼다고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그 삼남매를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 그 로얄 패밀리의 실상을 너무나 잘 알고 나중에 이제 결국 본인이 해외에 나갔다가 일본으로 전환 객을 통해 나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연금이 됐고 결국 본인이 이제 신변의 위협을 느끼니까 2001년에 탈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 그 유명한 여 가수와 결혼을 했고 일남일녀를 낳았다고 그러거든요. 놔두고 탈북을 했으니까 얼마나 보고 싶고 가고 싶겠습니까? 네. 결국 한참 후에 김정은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지난달 한 달 전에도 예. 방문을 했죠. 예. 결국 아마 김정은도 어렸을 때 후지모토 겐지가 같이 놀아줬고 네. 연을 날려줬다는 일화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김정은의 어린 시절에 후지모토 겐지는 아주 좋은 아저씨로 기억이 돼 있을 것이고 제가 볼 예. 때는 후지모토 겐지를 이렇게 한 것은 그 개인에 대한 그것도 있지만 김정은의 마음속에는 대북 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뭔가 일본과의 가교 역할을 좀 했으면 하는 북일 그런 관계. 속내도 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속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게 예. 사실 농구 좋아하는 거로 유명하잖아요. 농구를 좋아하는 거 유명한데 로드맨을 계속 부르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도 그런 측면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예. 김정은이가 집권한 지가 벌써 5년이 됐지만 사실 이렇다 할 인물과 정상회담을 하거나 한 적이 없거든요. 네. 결국 말씀하신 이런 인물들과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데 데니스 로드만 같은 경우도 뭐 본인이 농구 광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미국과의 간접적인 가교 역할을 했으면 네. 하는 그런 마음들도 같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북한 내부에서는 그런 인물들과도 소탈하게 접촉하는 그런 어떤 김정은의 어떤 인간미 그런 예.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들도 있을지 모르죠. 그 인터뷰하고 나온 뒤에 그 김정은을 만나고 나온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좀 친화적으로 일부러 보여주려는 얼마든지 그렇게 추측 가능한 대화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추측 가능한 일인 것 같네요. 예. 자, 우리 북한의 동향 살펴봤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